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이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목숨을 안타깝게 잃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정말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연끌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어떤 연끌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보다는 20대, 30대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뭐 직장 동료, 지인, 뭐 주변에 이런 사례들 한두리씩은 꼭 있을 겁니다. 있고,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어바우트를 제가 적은 거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고 3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낳은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일단 현재는 아이는 이제 집안 어른분들이 좀 봐주시는 상황이고, 이제 두 어떤 부부의 소득 같은 경우는 월 700입니다. 월 700 정도 이제 실수령의 기준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으면 뭐 작지는 않고 뭐 그냥 적당한 정도 수준인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로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거 너무 무리하는 것 좀 그렇다.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 중에서 좀 남자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 재테크에 있어서는 보수 성향이 좀 강합니다. 보수 강한데,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재테크 유튜브 신봉자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부동산 유튜버, 뭐 하여튼 재테크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고, 그때 이제 한참 집을 구매했을 때 당시에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고 하면, 2020년도, 2021년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 시대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저금리, 이 저금리는 아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금리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현금을 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뭔가 사야 된다. 그것이 안 사면 안 사는 현금 같은 경우는 쓰레기라는 말이 진짜 유행어처럼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뭐 재테크 유튜버들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부동산 특히 하는 유튜버들이 뭐 일부 유튜브를 제외한 대다수 유튜버들은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우상향한다는 건데, 저는 뭐 아무래도 경제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그 고금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뭐 이야기하면 또 기니까 요쯤에서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렸나 봐요. 이제 부부가 이제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 때 집을 샀는데,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제 아파트 전세였나 봐요. 이제 그거를 빼고 이제 투룸 월세로 이제 옮기고 이제 그렇게 가감하게 투자에 나선 거죠. 2021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면 지금 아마 최고 꼭지에서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샀던 이제 서울 쪽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뭐 제일 좋은 뭐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아니고 이제 좀 약간 서울에서 본다면 약간 변두리죠. 변두리인데 10억 5천짜리 정도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전세는 6억 정도 안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4억 5천의 돈이 필요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3억, 이제 아무래도 그 전세를 빼서 이제 투룸으로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3억 하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을 각각 일으켜서 1억을 했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 부족한 거는 이제 부모님 찬스를 써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7억 초반대라고 해요. 7억 초반대. 뭐 최근에는 조금 뭐 반등을 한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던데, 그러면 뭐 7억 중반? 뭐 7억 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7억 중반까지는 반등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 7억 중반만 하더라도
지금 10억 5천에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3억이 날라간 거죠. 지금 본인들이 3억을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일단 3억을 날린 상황인 거고, 그리고 현재 전세 시세도 사실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3년도 하반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지금 들어갈 상황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5억을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1억을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조금 난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좀 제 지인들은 좀 알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뭐 재테크,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뭐 저한테 이제 물어보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왜 그랬냐고 하면 예전부터 제가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틀릴 때도 있고 맞출 때도 있는데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잘 맞추는 편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또 이쪽 일을 계속 했었던 걸 아니까. 근데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잘 되면 뭐 본인들이 잘해서 된 거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제대로 뭐 밥이나 술이나 뭐 선물이나 이렇게 제대로 뭐 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저를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뭐 이런 경우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들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아마 겪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본인들의 욕심이 하를 부른 겁니다. 본인들이 하를 불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남편분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면서 뭐 투잡 쓰리잡을 뛰고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월소득이 합쳐가지고 700 정도 되고 뭐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은 뭐 1, 200 정도 더 플러스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힘들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나중에 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매매가 10억을 넘고 그 이상 올라가고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캐션 마크입니다. 캐션 마크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신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승농자 유튜버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의 가스라이팅에 당한 겁니다. 가스라이팅에 당한 거고 사실 경제 공부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하게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가 아닌 상태에서 뭐 사실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뭐 경력도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제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사실 유튜브는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관심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야지만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본인들이 나중에 강연을 한다든가 뭐 이외에 다른 어떤 마케팅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 다들 포지션을 많이 잡았는데 저는 여러분들 당한 거예요. 당하신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상승론자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 코인에서도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아마 부동산 유튜버 중에 한 명도 아마 그런 하를 저는 겪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어차피 이거를 뭐 개인한테 조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뷰니까 제 개인적인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해요. 부동산이.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보여요. 일시적인 반등이고 이거는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풀었고 특례보금자리론인가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일시적으로 DSR 규제도 풀고 뭐 이런 등등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 발생한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주경호 경제부총리라든가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지금 정부의 주요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 그리고 집행자들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경착륙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띄운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부동산을 띄운다기보다는
부동산 소위 말해서 연착륙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연착륙도 사실 저는 좋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버블은 터트려야 돼요. 버블은 터트려야지 이게 빨리 안정을 찾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금융권의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는 게 일단은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당분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는 아파트 공급 물량, 소위 말해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 초기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안 했어요. 공급을 안 한 상태에서 저금리가 유지가 되었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금리는 더욱더 낮아졌고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폭등해 버렸죠. 폭등해 버렸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4년차, 5년차에는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공급이 현실화되는 거는 뭐 24년, 25년까지도 물량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일단 제 위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일단 나중에 그 전세 연장해야 되죠. 전세 연장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정도는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심한 경우에는 뭐 1억 5천 2억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1억 5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뭐 관련된 일을 좀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은 부동산이 보통 그 매매가가 오르려고 하면요 전세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약간 반등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정한 반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반등이 아니고 전세가가 최소한 행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가랑 전세가 소위 말해서 전세가율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율 비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당시에 저점이 발생을 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결국 두 가지의 어떤 수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요고요. 두 번째로는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수요들 같은 경우가 바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케이스처럼 영끌이죠. 즉 전세를 안고 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이런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뭐 제가 봤을 때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반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고금리인 것도 당연히 나중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1년도 하반기가 그때 당시 부동산 가격 또 높았지만은 전세가도 역대 최고 높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부동산 매매 거래량의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2021년도 한참 이제 집값이 비쌀 때 거래됐던 것의 3분의 1이 소위 말해서 갭 투자였습니다. 그 갭 투자였는데 그때 샀던 분들이 지금 2024년도 하반기가 되면 대부분 다 역전세가 나요. 그때 전세랑 지금 전세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로 가면 고가 아파트로 갈수록 심한데 그럼 결국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현금을 마련해야 돼요. 그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주변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2023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냥 지켜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역전세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금매가 나오면 한번 고려해 보든지 아니면 2024년으로 넘어가라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그동안에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죠.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뭐냐고 하면 이게 전제가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가 우리나라의 국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동산도 우상향합니다. 같이 가죠. 같은 방향으로. 자,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죠. 지금 무역 적자가 13개월 납니다. 약간 흔들리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부동산이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의 증가 있었죠. 그리고 세대수의 증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요? 뭐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세대수예요. 세대수는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도 아마 결혼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세대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자, 이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요 세대수예요. 세대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결혼을 안 해요. 출산은 안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원룸이나 뭐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뭐 그 정도에 살면 되지. 뭐 무리하게 아파트 뭐 혼자 사는데 뭐 24평까지는 좀 여유로운 분들은 뭐 살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뭐 32평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괜히 관리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살난 인구 구조,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공급 물량도 당분간 많은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될까?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패턴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얼마 전에 그 박승하는 총재, 이제 그분이 예전에 뭐 공교부 장관도 하셨고 일기 신도시를 주도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마 김대중 정부 때 그 한국은행 총재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 영상을 제가 예전 영상도 봤고 최근 영상도 제가 쫙 보니까 그분이 이번에 부동산 그 버블을 맞추셨더라고요. 버블일 때 조심해라고 경고를 했고, 최근에 그분 영상을 보면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힘들다. 지금 우리나라 버블이 옛날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 수준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 내년까지 아파트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행보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일본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일본처럼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그건 대한민국 전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처럼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전세 제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세 제도? 이거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정부에서 해줬는데, 근데 이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왜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거 배운다면서 뭐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많이 배우러 오잖아요. 정말 전세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나라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다른 국가에서도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채택을 안 할까요? 채택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자,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아마 월세가 많이 오를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월세가 싸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매매가가. 왜? 소위 말해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아마 매매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보통 어떤 구조냐고 하면, 자,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월세를 사는 거고요.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출을 80%, 90%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 모기지로로 하죠. 자,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에 대출을 80%, 90% 받아서 집을 사는 거랑 그리고 월세 내는 거랑 이 두 구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지금 전 세계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소득 대비해서 제일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구조가 바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전세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세 제도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그때 당시는 소위 말해서 갭 투자가 없었어요. 갭 투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당시 막
버블 세븐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투자를 했을 때 전세 안고 사는 수요보다는 그때 당시 대출 한도가 LTV가 이제 60%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금융 쪽 넘어가면 70%. 그리고 또 옛날 외국계에서 들어왔던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뭐 80, 90까지도 했던 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는 거의 다 60%를 가지고 버블세븐 지역에 집을 샀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뭐 거의 다 그 케이스였어요. 자, 그때는 전세가가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그때는 왜 전세가가 안 높았냐고 하면 그때 당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전세 대출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기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출 한도가 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소득이 많으면 그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은행들 요즘 나오는 은행들의 전세 대출이 없어요.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상품 자체가.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고 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생겼어요. 일반 보편적인 어떤 서민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게 그때부터 열렸고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게 더 커졌죠. 활성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전세가가 많이 올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부동산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뭐 전세제도가 없어졌으면 저는 제일 좋겠는데 전세제도를 만약에 없애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세 대출이라도 없애라. 전세 대출 없애라. 그리고 전세 대출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한테만 하고 그리고 한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옛날처럼 뭐 1억 많아도 진짜 2억도 저는 많아요. 한 1억 정도에서 조금 부족한 거 그냥 그 정도 조금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서민 정책 금리는 막 2%, 1% 이렇게 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뭐 전부 다 뭐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세가가 막 급등을 하고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갭이 줄어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갭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났고 이 사태로 인해서 제 주변 지인도 결국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모은 3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참 결국은 정치가 문제다. 제가 항상 저는 이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고 싶긴 한데 근데 계속 이런 거를 쭉 지켜보다 보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진짜 도대체 이 인간들 왜 이리 못됐냐. 이들이 정말 진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서민들을 착취하고 본인들이 어떤 권력이라든가 본인들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이용하는 건가? 하여튼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야기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제 안 됐는데 아마 이번 영상이 가장 길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전세 제도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고 정말 힘들게 사신 2030 분들 어떻게 보면 참 이번에 그분들이 사실 뭐 나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진짜 어떻게 보면 리셋이 된 건데 참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어떤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유튜버들 참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